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격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추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감자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감자가 아니고 배추야 라고 공격을 하면 배추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라고 말을 했는데 감자라고 말했다고 우겨. 그걸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그걸 막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자라고 말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한 다음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됐습니다. 최소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적정선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대의민주제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로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금개혁 자기들이 하자고 말은 해놓고 우리가 하자니까 사실은 반대하잖아요. 상법 개정, 우리 주식시장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상법 개정하자고 막 주장하다가 우리가 진짜 상법 개정하니까 반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욕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제가 분명히 계곡 정비하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곡을 정비했느냐, 그 권리금 주고 불법시설 영업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업종을 바꿔서 닭죽집 하지 말고 휴게 음식점을 해라, 커피 이런 거 팔아라, 깨끗이 정비해 줄 테니 불법시설로 불법 영업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닭죽 6만 원 받고 팔아봐야 3, 4만 원, 2, 3만 원 밖에 안 남는데 커피 팔면은 한 잔에 8,000원, 10,000원씩 받을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시설, 이런 공공시설 다 해주고 돈도 다 빌려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업종 전환하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업종 전환해가지고 계곡 정비 잘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마구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재명이 120원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8,000원에 비싸게 판다고 자영업자들을 모함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 많지요. 그거 누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무슨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아닌 걸 그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언론들이 막 증폭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비 걸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통합하고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함께 가는 게 이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선 후보가 칼에 목을 찔리고 언제 피살될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서 있는 유세, 이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 선거 포스터 마구 집어뜯고 훼손하고 있는데 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스터가 훼손되고 있다고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당, 내란 비호당, 그 당의 내란 비호하는 후보, 그 후보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방탄조끼 입고 다니느냐? 왜 방탄 유리 뒤에 숨느냐? 왜 경호원들 경호받고 다니느냐? 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얼굴이 두껍고 수치심을 모르더라.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참모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 토론이 뭡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정치합니까?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선거합니까?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이 기득권자들이 언제나 그 탐욕과 그 이기심으로 이 나라의 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소수의 부패한 부정한 폭력적인 기득권이 만든 이 위기, 그 위기 때마다 우리 평범한 백성들이, 평범한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위기를 만든 건 기득권자 소수였고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낸 것은 힘없는,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 대중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그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돈 들여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청난 저력을 가진 이 국민들이 제대로 힘을 모으고 우리 사회의 자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가 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곤란과 역경을 겪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단 한 개만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옵니까? 없으니까 낫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야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6월 3일에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갑시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잃고 파괴됐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외교적 위신도 회복해야죠.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기회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이 비참함을 벗어나야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만 똑바로 잘하면, 국정만 똑바로 운영되면 얼마든지 성장하는 사회로, 싸우지 않고도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6월 3일에) 국정 운영 주체가 바뀌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검찰, 경찰, 법관 아닙니까? 모두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한 법률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신속하게 바꿔가야죠. 두 번째로는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가 역할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거 중고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경제 주체는 3주체가 있다. 제가 고등학교 책에 본 거 그냥 읊어보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정부는 조정의 주체.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가 나서서 살짝 눌러준다. 이자율도 올리든지 세금도 더 걷든지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열을 억눌러 주는 게 정부 역할이죠. 그런데 경기가 확 나빠졌다.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자율 낮춰주고 세금도 조금 줄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허리띠만 졸라매면 어려워지면 더 졸라매고 더 어려워지면 더 졸라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요. 허기가 지면 급하게 먹을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왜 허리띠를 조릅니까? 돈이 없어요. 정부에. 왜 부자들 세금을 쓸데없이 깎아줘가지고 몇십조 원씩 세수를 줄입니까? 그래놓고는 세금이 없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조세가 가지는, 재정이 가지는 경제 조정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라지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아서 처리할 길이 없고 없는 사람은 배곡을 파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세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지금 저쪽 당 후보가 보니까 부자 세금 깎아주자, 상속세 깎아주자 이러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기득권자 소수한테 이익을 주고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정치를 그들이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서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내수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거치고 생산이 더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세수도 더 늘고 이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뻔하게 퍼주기 하려고 그런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의 그 권력자들의 개인 돈입니까? 다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금 내서 갚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 그들이 온갖 이권 사업으로 먹는 것은 투자라고 합니까? 맞아요. 외국에 다 퍼졌어요. 맥커리인지 뭔지 이런 데다가 이상한 사업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부채가 많다고 지금 일부 악성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빚이 1000조가 넘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GDP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천조 원이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40% 선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선입니다. 일본은 220%. 그런데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은 부채 비율이 48%인지 50%가 안 됐는데 그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 때 다른 나라는 국가가 자기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개인 가계 부채 비율은 늘지 않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전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똑같거나 떨어지고 개인 가계 부채만 잔뜩 늘어서 지금은 전 국민이 빚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 국가 부채 비율 50% 미만으로 하면 누가 상 줍니까? 아니, 상 주는 거 받는 거 좋다 치고 상 받으면 좋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괴롭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살림은 더 피폐해지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하나 배워가지고 균형재정, 시장은 자유다. 이래서 다 방치하고 알아서 해. 약육강식 세상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고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시장과 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협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 방치해서 알아서 하라고 정부는 내몰래라, 정부 빚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서민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니 동네에 돈이 돌질 않아가지고 전부 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소득이 또 줄어들어서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1분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0.2% 쪼그라들었다 역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 뭘 한 거예요, 이게? 부채 비율 가지고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흉년이 들어서 아니면 실직을 해서 내가 당장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이제 나 수입 없으니까 수입 생길 때까지 집에서 잠이나 자라. 이러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돈을 빌리더라도 아이 공부는 시켜야 되고 돈을 빌려서라도 벽시 사서 논에다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국가도 살림이 어렵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이나마 성장한 것도 우리 부모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정말 밤새도록 일해가면서까지 자식들을 공부시킨 덕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야 먹고 살기 어렵다 학교 때려쳐라 야 나무나 하러 가자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가 세금 깎아줘 놓고 부자 세금 깎아줘 놓고 재정 부족하다고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국내 연구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이 길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찾아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가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외교를 복원해야죠. 외교를 왜 합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라고, 이 나라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라고, 즉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교를 누구 편 들어가지고 한 편 먹으면서 폼 잡으려고 합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는 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때리고 싸우면서도 왼손으로 악수하고, 낮에는 멱살잡이 하다가 밤에는 웃으면서 서로 교섭해야 되는 게 바로 정치고 나라 살림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 영토를 넓혀서 시장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복구해야죠. 지금처럼 왜 공연히 강대강 정책을 불필요하게 과장해서 지나치게 군사적 긴장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했던 것도 빼가죠. 언제 전쟁 날지가 모르는데. 이 얘기했다고 또 종북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여러분, 휴전 이후로 휴전선에서 다리 끊고 도로 끊고 북한이 장벽 쌓는 거 처음 아닙니까? 탱크로 넘어오려고 장벽 쌓았을까요? 계엄 선포하려고, 영구적으로 군정하려고, 군사 충돌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비상계엄 군정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과도하게 강대강 정치 전략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휴전선에다가 쓸데없이 코브라 헬기를 띄워가지고 근접 비행을 하면서 북한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개된 교신으로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하라,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저는 이런 비정상들을 다 회복해야 된다. 비정상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죠.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해서 지금 다 문 닫고 전부 다 불안해서 돈 100만 원, 30만 원 있는 것도 절대 안 쓰지 않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쓰지 않아요. 모두가 불안하니까. 경제는 심리인데 6월 3일 이후 6월 4일부터는 저는 우리의 심리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다시 살짝 고개를 쳐들고, 경기도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될 거다. 우리의 희망도 다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지요. 민간 기업들이 요즘은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가 어려운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자본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중에 일부는 정부 국가 지분으로 아니면 국민의 지분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부유해지는 것 아닙니까? 민간 기업들의 기업활동도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 요인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는 전부 화석연료를 수입했으면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 정부가 지나치게 탄압을 하는 바람에 정체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서 70%씩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9%대입니다. 비리를 잡는다고 수사하는 게 전문이다 보니까 전부 수사만 하다가 이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들이 다 탈출해버리고 다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우리 다 알죠? RE100이라고. 이게 이미 확정된 국제표준인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그게 100% 시행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국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내에 생산 공장을 만들려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가 불투명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10년, 20년, 30년을 두고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후를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화석연료로 만든 현재의 전기로 생산을 하면 팔 데가 없어요. 유럽에 물건을 팔 때는 국경세, 탄소 국경세 내야 되고 아예 글로벌 기업들은 안 산다고 해서 공급도 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바람도 좋고 태양도 좋아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저 시골 사람 안 사는 소멸위기를 겪는 시군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팔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미 유럽은 풍력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간헐성이 문제인데 이 간헐성,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불 때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해요. 방법이 있고 이게 관련 산업이 다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일자리 생기고 대한민국 산업이 자리를 잡겠죠. 기존의 산업들을 다 전환해 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원도 없고 물질도 취약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강해지고 싶다고. 문화란 모두가 행복한 자원 아니겠냐.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지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군사력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없이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셨는데 대한민국이 드디어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K-팝을 흥얼거리고 K-드라마를 보고 K-무비를 보고 K-푸드를 먹고 코리아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를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로 키우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의 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화에 투자하고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 역량을 키우고 문화 인재를 키우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 넘어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지역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지역 그리고 인천에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니까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3번 하는 동안에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고, 아니, 한 번 했어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다 지켜서 공약 이행률이 공식적으로 95% 오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제가 우리 정책본부에 부탁해 놓은 게 있어요. 지시해 놓은 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 너무 많이 드는 건 하지 말자. 안타깝게도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실행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곧 전국 공약도 나오겠지만 지방 공약은 다 발표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양은 제가 몇 가지는 그래도 우리 동네니까 또는 잘 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하면 떠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계양 테크노밸리를 확실하게 첨단 산업 도시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제가 총선 때 약속드린 거라서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해야죠. 제가 이 계양에 이사 와서 보니까 밤에 새벽에 안 막힐 때는 23분이면 도착하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나가면 1시간 40분이 걸려요. 너무 저도 힘든데 우리 계양 인천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GTX DE 노선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경종 의원이 자기 지역구 검단 주민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우리 모경종 의원 일 잘하고 있어요. 잘 부려먹읍시오. 제가 잘 훈련시켜놨습니다. 제가 제 수행비서 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별정직 비서관을 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데 아무나 막 뽑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청년 비서관을 하나 경력 없이 실력만 가지고 뽑자 이래가지고 학력, 경력 불문 민간 심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경쟁을 붙였습니다. 150대 1인가 160대 1로 합격해가지고 제가 청년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모시고 있다가 제가 선거 때 나와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단에 출마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말렸어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딱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잘 해요. 잘 키워서 잘 부려먹기 바랍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삼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인천 너무 복잡하고 갑갑하고 꽉 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요. 지방에도 먹고 살 길을 터줘야 지방으로도 좀 가고, 지방에 나고 자란 사람들이 지방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살림살이고 아이 낳고 살 텐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막 교통은 미어터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강남에 어디 아파트 한 평에 3억 한다는데 저 지방은 집이 텅텅 비어가지고 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때는 이 나라가 자본도 없고 기회도 적고 하니까 이걸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면 이게 효율이 없잖아요. 흐지부지 되잖아요. 할 수 없이 특정 지역에, 특정 기업에, 특정 소수에게 소위 올인 몰빵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는 수도권에다 집중 투자를 했죠.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집중되면서 효율을 발휘해서 빨리 발전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기업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막 대출해주고 지원해주고 특혜주고 이래서 막 키웠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재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수효과로 관련 기업들이 생기면서 전체가 많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수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죠. 그런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너무 몰빵을 하고 너무 몰리면 더 이상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있어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돼서 이제는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고 지방은 소멸돼서 죽고 이래서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방에도 공장이 생길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방에서도 살면서 교육받고 결혼하고 일자리 얻고 자식 낳아 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지방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을 가급적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요.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지방에 투자하냐? 서울, 인천, 경기에다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저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집단지성과 시민의식을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모두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수도권에다가 말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십몇 년이 지나도록 수도권 규제 완화 안 된다. 불가피한 규제를 조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 수도권이 더 과밀해지는 것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변에 저한테 그러면 표 떨어지는데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제가 시장할 때 도지사 할 때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떨어뜨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진심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북부지역, 경기도 북부지역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규제 때문에 기업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20몇 개 있어요. 대부분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경기도 북부, 김포, 양평 이런 북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말려요. 수원 사람들 싫어할 거라고. 경기도 남부 사람이 싫어할 거라고. 싫어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이해할 거다. 우리 도민들은 이해할 거다.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그렇다고 민주당 엄청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옮긴다고 했더니 역시 수원이나 경기 남부에서 이재명 도지사 싫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원들 그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날벼락 아닙니까? 아이 낳고 이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연천으로 가라 포천으로 가라 무슨 구리로 가라 양평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데모를 하겠다 그래서 뭐 힘들게 데모를 하냐 그냥 내가 나하고 직접 얘기해 봅시다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고 했더니 일리가 있지요. 우리 어떡하라는 거냐. 옮기면 우리는 생활터전을 옮기든지 출퇴근하려면 엄청 힘든데 우리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여러분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민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경기도의 기관에 채용된 경기도의 준 공무원들 아니냐. 경기도가 필요하고 경기도민이 필요하면 경기도민이 필요한 일에 우리가 따라주는 게 의무 아니겠냐. 그랬더니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통근버스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통근버스 그 말도 맞다. 버스 타고 다니려면 힘들겠고 차비 많이 들겠지. 시간 많이 걸리겠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못해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왜요? 그러길래 우리가 공공기관을 북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그 동네에서 밥이라도 사 먹고 소비라도 하고 학원이라도 아이들 보내고 거기서 집이라도 얻고 거기서 살면서 경제를 좀 낫게 해달라는 거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쌩 퇴근해버리면 그 뭐하러 옮기냐 그거를. 그래서 미안하지만 통근버스 못 해주겠다. 그 대신에
집세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일부는 뭐 항의는 하지만 다 수긍해서 지금 일부는 옮기고 있고 옮기는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옮겼다 이러면 또 그중에 안 옮긴 게 있어. 허위사실 공표야. 이러고 또 기소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고 그렇게 공리적이고 그렇게 이타적입니다.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져도 남들 관리 안 한다고 가게를 부셔가지고 털어가지고 물건을 뺏거나 누구를 때려가지고 폭행을 하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이 모여도 집회가 끝나면 깨끗하게 휴지 한 장 없고 얻어맞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유리창 하나 안 깨지고 그 큰 에너지로 친위 쿠데타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예산으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주냐?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니까 다 받으시더군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정말로 공리적이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어려움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거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 있는 충직한 일꾼을 잘 뽑아서 잘 부려먹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보다 민생, 특권보다 정의를 향한 길을 걸어온 사람, 그 길을 끝까지 걸은 사람, 바로 인천의 계양의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계양 구민께서, 검단 주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